자, 안녕하세요. 불교가 처음 시작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한 인간이 완성자인 붓다가 된 시점인 거고, 불교가 시작되는 시점은 오비구를 교화하시면서 승단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라고 하잖아요. 삼보. 그래서 부처님 그건 붓다가에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발생하는 거고, 거기서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법은 다르마는 거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이라고 하는 이 승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진여, 오비구 중에서 첫 붐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이 교진여가 존재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진여가 있을 때 승단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승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존재한다고 꼭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들이 있을 때 남성은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거지, 아들이 없으면 남성은 존재해도 아버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첫 시작은 오늘 지금 말씀드릴 오비구의 교화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소전법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라나시라고 하는 거는 카시국의 수도였고,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였고, 그 다음에 인도 지도에서 보면 물류 유통이 많은 데고, 강이 두 개가 교차하는 데예요. 바라강과 와시강. 그래서 바라나시거든요. 바라강과 와시강 이렇게 두 개의 강이 이렇게 합류하니까 물류 유통이 좋고, 그 다음에 중앙 내륙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있으면서 물류 유통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데죠. 반대로 얘기하면 국가적으로는 재앙입니다. 왜? 팽창하기가 어려워. 중앙에 있으니까 팽창하기가 어려워. 주변에 다 다른 나라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고대 국가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약간 변방 쪽에 있는 나라들이 강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미개척지대들을 계속 영토를 넓혀가면서 개척하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발생 이익으로 군비들을 확충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전에 제가 태산 갔을 때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왜 노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제나라는 발전하게, 제나라는 산동의 변방 쪽에 있었고 노나라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는 더 좋은 땅이지만 그것은 확장력이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나라 같은 경우는 변방 쪽에 있으니까 계속 영토를 개척해 가면서 결국은 강대국이 된다, 이런 얘기 제가 해드렸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라나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물류 유통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 대신에 확장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냅두질 않죠. 먹잘 게 있고, 약간 소국이고, 돈이 되고, 그러면 좀 큰 나라가 내 건가를 시전하죠. 제가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로 카시국이 결국은 무너져요. 무너져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물류 유통과 관련된 거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바라나시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외곽 쪽에 이 사르나트 사슴 특구가 있습니다. 사슴 특구, 녹야원이라고 번역하면 녹야원. 그래서 저렇게 번성한 도시가 있으면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아고라 광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로 얘기하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그렇게 담론을 펼쳤던 그런 광장들이 있었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는 그게 직하학궁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플라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뭐 별 철학자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상업 도시들이 흥성하면서 뭔가 이렇게 발전하면 돈들이 돌잖아요. 그 중에서 메디치가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걸 후원하는 사람들, 돈이 너무 잘 벌려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너무 속물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술이나 문화나 정신적인 거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대환장 파티들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요 사르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륙 쪽에 사르나트가 그런 데라고 보시면. 그러면 그들끼리 모이면서 더 충돌하는 과정에서 더 발전합니다. 직하학궁, 옛날에 제나라에 있었던 그
제나라의 직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옆에 저 직하 학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거기에 다 막 모이는 자리거든요. 잘난 사람은 다 한 번씩 모여봐. 임금이 어떻게 해줬냐면 좀 괜찮다 싶으면 방 한 칸 주고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그냥 연구원으로 그냥 계속 갖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계속 이게 향상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 아닙니다. 학문으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발전해 가는 거거든.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인문적인 거, 철학적인 거,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 그것이 곧 인간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물질도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물질이 모든 행복 코드에서의 절대점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질 기반이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집니다. 그건 뭐 100%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가졌을 때 마지막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7, 80년대에 잘 살아보세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력이 있었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지만 지금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요구했었던 것들을 갖췄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보다 행복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때는 진짜 떨어진 거를 주워 먹고 제가 전 국민의 꽃제비화 떨어진 걸 먹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그건 당연한 거야. 굶는 사람이 있는데 떨어진 거 먹는 게 뭐가 창피해?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한국 무형유산으로 내려오면서 떨어진 것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뭐 그 떨어진 거 안 주워 먹어도 충분히 이팝의 고깃국에서 지금은 살찔까봐 이런 거는 안 먹어요 라고 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더 행복하냐? 그때는 먹을 거, 입을 것만 풍족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그걸로 행복하냐? 행복해 미치겠지. 네. 그런데 행복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보다도 낮게 나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죠. 네. 그래서 그런 철학과 사상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또 SNS가 발전하면서 요즘은 선동이 힘의 시대인 세상이 됐지.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들이 부강해져요. 예전에는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버리는 돈이 아니고 사실 그리스가 그렇게 뭐 대단한 한때를 호령을 했지만 그 아테네 대단하게 호령을 했지만 남은 것은 무엇이냐? 파르테논 신전과 그리스 철학과 관련된 얘기들만 남았더라. 그때 뭐 잘 살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남은 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정신을 한 단계 높이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녹야원까지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에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저기에 적합한 비유를 하기는 좀 그런데 조선식으로 비유를 하면 지편전, 예를 들면 지편전, 규장각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뭐가 있냐면 그 약 파는 분들이 맨날 그 약장사들이 하는 말, 계룡산에서 몇 년, 그 다음에 지리산에서 몇 년. 그래서 계룡산, 지리산이 그 도 닦는 코스입니다. 어디서 닦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그게 모악산이었었고, 모악산이었어. 또 그런 또 동네들이 있어요. 그래 뭐 도 닦는다는 동. 그래 도 닦아서 뭐 했는데? 그렇게 닦은 놈들 다 뭐 하고 살았노? 세상 발전에 이만큼도 도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번성한 데고, 이 직하학궁에서 맹자 순자 할 때 그 순자가 저 직하학궁의 리더입니다. 거기서 총 리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구재단 총괄자,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처님께서는 저 녹야원까지 가셨느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기가 오비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오비구도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저기서 한번 떨치고 일어나면 뭐 그런 거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사상을 아니면 새로운 어떤 뭐 기술을 신기술을 얘기해 어디서 마라도에서 이렇게 얘기한들 뭐 누가 뭐 몇 명이나 듣겠어.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세계를 상대로 외쳐야지. 그렇게 해서 강자는 원래 이런 데서. 그래서 초전 법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 법륜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마 차크라 이래가지고 천폭일륜 수레바퀴 같은 거예요. 저 인더스 문명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이게 부메랑 같은 어떤 그런 거예요. 무기에서 출발하는 거고 실질적 실존 무기는 부메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 부메랑 생각하시면 기역자 부메랑만 생각을 하시는데 기역자 부메랑만 있는 게 아니고 삼각형 부메랑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4개짜리도 있습니다. 마치 선풍기가 3개짜리 날개도 있지만 6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는 것처럼 날개가 많으면 저렇게 짝대기가 많으면 더 정확하대. 근데 잘 안 돌아와. 일회성이야. 무기인데 일회성이야. 이게 투척 무기네. 그렇게. 그래서 그러한 무기랑 관련된다라고 하는 실존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쫙 방사하는 모습. 이 바퀴살이 1000개라는 거거든요. 이게 1000개래, 1000개. 뭐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햇빛 이렇게 강렬할 때 인도같이 더운 데서는 이렇게 딱 보면 쫙 뻗치는 거. 그런 걸 상징한 거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더스 문명 때부터 나오는 거고 아리안족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임금이 아주 덕이 높은 임금이 보름달이 떴을 때 누각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딱 있으면 그 기운에 의해서 하늘에서 이런 바퀴가 이렇게 굴러온대. 이렇게 굴러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구르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 이게 시계 방향 뭐 이렇게 구르는 거 없다. 이렇게 굴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자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추는 사람은 덕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군사력이 딱 정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진짜 잘 나갈 때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이 압도적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군사력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겨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굳이 막 뒤통수를 치고 진주만 하듯이 먼저 때리고 자살 폭격하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좋게 말씀드리는데 항복하시겠습니까? 제가 군대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진 사람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전륜성왕. 륜을 가지고 있는 왕. 그리고 륜은 덕을 쌓았을 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이게 떠나가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는 왕권 신수가 아니야. 왕은 신이 내려주는 권리가 아니고 불교 쪽은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을 약간 좀 들떨어지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덕을 쌓으면 그 권리가 나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힘을 다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시 떠나가요.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덕을 가지고 이렇게 딱 앞에서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거고, 요렇게 요 사람이 요것만 나중에 보면 요게 딱 돌아오는 것만 보면 다른 임금들은 다 항복한대. 게임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그래서 마치 전륜성왕이 요 륜을 가지고 있듯이 깨달음의 임금은 법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법륜을 가지면 모든 외도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종교, 사상,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한 방에 무너진다. 라고 딱.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딱 보면 손이나 발에 요 윤 마크가 딱 있어. 딱 이렇게 손바닥에 딱.
그래서 이 녹야원 그리고 이 녹야원이 뭐냐면 사슴특구예요. 사슴특구. 원래 이름은 사슴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카시국 안에 바라나시가 있는 거고 바라나시 안에 이 사슴특구가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왜 사슴특구냐? 저기에 예전에 사슴 고기를 좋아하는 임금이 살았대. 거기 사슴이 원래 야생 사슴들이 좀 있었는데 옛날 얘기. 그래가지고 사슴을 자꾸 사냥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 야, 내가 사슴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슴 고기 매니아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사냥을 하니까 사슴들이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뛰고 하고 하다 보니까 다리도 부러지고 이게 더 손실이 크대. 그래서 거기에 사슴의 리더가 있었어. 사슴왕이 있었는데 사슴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 많은 손실을 줄이고 이제 죽긴 죽는데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슴 회의를 열었대. 그래서 번호표를 뽑아서 한 명씩 가는 걸로. 하지만 우리는 번식 속도가 빠르니까 결국은 늘어난다. 이게 이익이다. 어때?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갔더니 임금 입장에서도 편한 거지. 식사가 배달이 되네요. 그런데 하루는 임신한 사슴이 걸렸대. 뭐 그럴 수 있지. 번호표를 계속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 번호표 뽑았으면 임신을 하지 말든가. 근데 그 사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하루 이틀 있으면 해산할 것 같은데 내가 죽는 거는 우리 집단을 위해서 괜찮은데 내 애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와서 번호표를 좀 누구랑 바꾸면 안 될까요? 야, 이거 진짜 딜레마다. 들어보면 딱 하긴 한데 그래서 왕이 얘기했대잖아. 사슴왕이 얘기했대잖아. 번호표 바꾸실 분? 이거 번호표 바꾸실 분? 어차피 그 다음 번호는 그 다음 날이니까. 요 양반은 내일이고 모레니까 모레 글피 요 며칠 안에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자, 바꾸실 분? 너 같으면 바꾸겠냐?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 같으면 바꾸겠냐? 그러니까 침묵하더라는 거예요. 다. 양쪽이 이해가 다 되지 않아? 양쪽이 이해가 다 되죠. 그러니까 사슴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바꾸겠다.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바꾸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인간 임금의 주방으로 갔대. 그랬더니 요리사가 그 사슴왕이 온 걸 보고 뭐 이거 왜 네가 왔노? 너는 우리 앞제비잖아. 순서대로 보내야지.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임신한 사슴이 있어서 내가 대신 왔다라고 하니까 인간의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낱 사슴도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고 아끼는데 동물도 그럴진데 인간인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여기를 사슴특구로다가 지정을 해서 사슴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하고 더 이상 나는 사슴고기를 먹지도 않고 사냥하지도 않겠다라고 해서 규정을 내려줘요. 그게 녹야원의 유래입니다. 녹야원의 유래. 그래서 저기에 사슴들이 많이 있었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는 못 잡는 거지. 이렇게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슴들이 막 번식하고 뭐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녹야원이에요. 그래서 녹야원.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오비구들을 만나고 그 만났던 데가 영불탑, 부처님을 맞이하는 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겐지스강을 이제 지류를 넘어서 이 겐지스강 옆에 녹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나시가 요 강을 끼고 있는 무역 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끼고 이렇게 유통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녹야원까지 가시는데 강을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공을 만납니다. 사공을 만나서 나에게 강을 건너줬으면 좋겠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어떤 룰이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안 한 셈 치고 해주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집 뭐 이사 가고 이러면 그냥 동네 사람이 옆집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뭐 도배를 해줘. 아는 분입니까? 아니요. 뭐 이렇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뱃사공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강을 좀 건네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자본주의적 뱃사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뱃삭을 주면 강을 건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뱃삭이 없으면 건네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찰제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이에요, 뱃사공이.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수행자는 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가진 돈이 없다. 그리고 나는 강을 건넜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2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뱃사공이 2번 다 이렇게 커트를 합니다. 그리고 배는 요거밖에 없었고, 그때 부처님께서 하늘을 탁 보니까 기러기들이 줄지어서 쫙 V자로 하면서 날아가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개송을 외우시냐면, 저 기러기들은 참 자유롭구나. 뜻하는 대로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니까 강이고 땅이고 없이 자유롭게 날아간다. 이렇게 딱 경계에 걸리지 않는 기러기처럼 수행자도 그렇게 간다. 이러면서 물 위로 슉 날아갑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 처음부터 그렇게 갈 거면 당신이 갔으면 됐는데 2번이나 이렇게 자존심을 숙이면서 그거를 다 얘기를 하고 끝에 가서 언제나 부처님이 3번째 반전합니다. 예, 경전을 읽어보면 2번째까지 이렇게 나섰다가 3번째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3번째에 딱 이렇게 신통을 해서 건네주는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부처님 일생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신통으로 강을 건너가니까 그 뱃사공이 굉장히 놀라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도대체 뱃삭 몇 푼 받으려고 저런 대단한 수행자를 내가 몰라봤구나. 내가 굉장한 복전을 잃었구나. 내가 복지을 기회를 잃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뱃사공이 또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가 봐,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막 퍼져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 그게 나중에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린 법이 뭐냐면 수행자에게는 뱃삭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이 2번이나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건네달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근기에 따른 교육이에요. 처음부터 당신이 신통으로 갔거나 이랬으면 이러한 식의 파장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뱃사공을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끝이에요. 근데 뱃사공한테 이렇게 해서 그 뱃사공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교화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자만 뱃삭을 받지 말라가 아니고 모든 수행자에게는 뱃삭을 받지 마라 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해놓으면요, 나중에는 명성이 쫙 그 누구래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 대단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의 광고술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해서 건너가신 데가 요 사슴동산. 사슴동산이라서 사슴을 풀어놨다. 이거 재밌어요. 중국의 그 백록동 서원에 가면 거기가 중국의 3대 서원 중에 하나인데 3대 서원, 4대 서원 할 때 나오는 데인데 거기도 주자가 강학을 했었던데 주자가 가르쳤었던 데인데 거기가 백록동 서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사슴이 있어요. 가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걸 본따서 한 게 우리나라의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지금 소수 서원입니다. 최초의 사획 서원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시면 검정고시 출신으로 교과서에 중학교 교과서인가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사슴. 그리고 얘네들이 요쪽 안에 이렇게 다 갇혀 있는데 저거 언제나 뭐 주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람 오면 당근 안 내밀어도 이렇게 따라옵니다. 택배 왔나? 이러면서 오대산 다람쥐처럼. 오대산 다람쥐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 나면 내가 나가봐야 되나?
이렇게 때리고 딱 나옵니다. 뛰어나옵니다. 제가 또 내가 이 고운 자태를 한번 꼬리 한번 털어줘야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주지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이게 영불탑. 오비구가 부처님을 맞이했다는, 나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좀 슬픕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저쪽에서 오시니까 오비구가 딱 보고 시다르타다. 이제 부처님인지를 모르는 거야. 시다르타다. 저 사람은 변절했다. 저 사람은 제대로 수행자가 아니다. 우리라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저 사람을 무시하자. 모르는 척하자. 라고 딱 이렇게 복화술로 앉아있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딱 오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더라. 근데 장광상이라고 부처님 주변에 한 3m짜리 이런 어떻게 보면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가. 강력한 아우라가. 그래서 그 아우라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귀족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진짜 귀족.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우라가 있는지. 근데 잘 나가는 정치인에게도 그런 게 있고 잘 나가는 사업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단 있고 뭔가 에너지 있는 것 같은 느낌? 딱딱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비구들이 서로 부처님을 딱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요 탑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필 또 이슬람 놈들이 저기에다가 자기 기념물을 얹은 겁니다. 이거 이슬람 겁니다. 이슬람 거. 근데 그러면 요거 뽀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돼서 얘도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은 영불탑 이러면 내가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설명을 해주거든. 이게 탑이거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무덤같이 이렇게 생긴 게 탑이거든. 이게 탑이라는 줄 알아. 자꾸 저게 탑인가요? 아니라니까.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신기하다. 저걸 보기 위해서 제가 또 여기를 또 샥샥샥 넘어가서 또 다다다다다 해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오비구가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설법인 딱 이렇게 설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비구가 조계종 스님이야. 가사가 조계종 가사야. 이거 되게 재밌어. 저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5명이잖아. 5명. 그래서 저 오비구를 교화하실 때 부처님이 너무너무 환희로워하세요. 저때 이제 사성제 8정도를 말씀을 하시고 연기법을 먼저 말씀하시고 사성제 8정도를 말씀하세요. 그때 맨 처음에 부처님께 오비구가 이렇게 하니까 포스에 눌려가지고 자리를 딱 권해드리고 앉은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냐면 고타마시오. 우리랑 헤어지고 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얼굴빛이 다르고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나를 고타마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나는 완성된 사람이다. 딱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기법을 말씀하시고 사성제를 3전 12행이라 그래가지고 사성제를 3번 말씀하셔요. 시, 권, 증 보여주고 그 다음에 권하고 그 다음에 증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사성제라고 하는 게 굉장한 원리 체계입니다. 수행과 관련되고 깨달음과 관련되고 어떤 목적과 관련된 원리 체계예요. 그래서 상적유형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코끼리 발자국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귀결된다. 마치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성제 8정도가 부처님의 대표 교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남방불교에서는 사념초로 가르치죠. 윗바나나 사념초를 가르치죠. 사성제 8정도가 어떤 사성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원리체계, 구조체계고요. 그 다음에 8정도는 실행체계예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 하면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뭐 핸드볼도 있고 뭐 하키도 있고 뭐 수영도 있고 별로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구기 종목 해도 공으로만 하는 것도 뭐 골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농구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대장 이러면 뭐예요? 축구죠. 공으로 하는 것 중에 대장 하면 축구잖아.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전체 운동 경기를 통합한 타이틀 매치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월드컵이다. 축구가 그만큼 강력한 거잖아요. 마치 사성제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교설들도 있는 거야. 뭐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제, 팔정도 뭐 이런 식으로 37조도품 뭐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는 사성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성제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더라 라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비구 딱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 사성제 팔정도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바로 알아듣고 오비구가 깨달음을 얻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두 사람이 탁발 나가면 세 사람이 수업을 듣고 세 사람이 탁발을 나가면 두 사람이 수업을 들었다. 그러다가 교진여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기가 막힌 대목이거든요. 부처님 일생에서 가장 격정적으로 좋아했었던 순간 저는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처님이 평생 감정 표현이 별로 없어요. 이 경상도 남자입니다. 이렇게 묵묵하게 가는데 이때 진짜 좋아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진여는 깨달았다. 교진여는 깨달았다. 이제부터 교진여를 깨달은 교진여. 아약 교진여라고 한다. 아약이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나만 되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내 방식이 전파된다는 걸 알았다. 이게 이제 입증된 거야. 이것 때문에 부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나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방식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파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교단의 시작, 승단의 시작, 불법승 삼보가 갖춰지는 시기, 불교의 첫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비구. 가운데는 설법인이에요. 부처님 설법인. 보통은 이렇게 하고 보통은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동전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오른손으로는 지원을 긋고 여기는 이렇게 한 거예요. 가슴에 손 모으고 있으면 다 설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 동아시아는 깨달음을 워낙 중시하기 때문에 항마 촉지인을 많이 만들고 인도에 가면 그건 깨달은 건 당신 일이고 나한테 무엇을 이익을 주실래요? 라고 하는 관점이 작동하기 때문에 설법인을 많이 만든다. 이게 사르나트 양식이라 그래가지고 녹야원의 메인 법당에 있었던 본존불이에요. 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불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법륜이 여기서 이렇게 구르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구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르는 건데 표현은 그냥 이렇게. 그리고 녹야원이니까 여기 사슴 2마리가 있습니다. 사슴 2마리. 그게 오비구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애가 하나 있습니다. 요 여성분의 이 보살님의 애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마 이 불상을 모실 때 제일 큰 공덕주였을 거예요. 다메크 스투파 뭐 이래가지고 여기에도 불상들이 다 이렇게 또 박혀 있습니다. 이런 바라나시의 이야기, 바라나시, 사르나트, 녹야원, 저 다메크 스투파,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나르마라지카 스투파, 전생을 보여주는 아쇼카 석주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